그 당과 노동조합이 따로따로 건설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따로따로라는 것도 투쟁을 통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막스 시기에 대해서 국제 노동조합회 때 일국 차원에서 당과 노동조합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적인 당과 세계적인 그 노동조합, 그죠? 세계 노총, 이게 분리되는 과정이 갑니다. 당과 노동조합은 따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활동은 이제 그 결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운동 가지고, 노동운동 가지고 노동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치운동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 정치운동이나 노동조합 스스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변혁적인 당의 지도를 봐야 된다. 여기서 당의 지도는 초창기 때는 명령적 지도, 조직적 지도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노조는 따라와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도는 정치적 지도다. 당의 활동가들이 노조 대중조직에 들어가서 당의 방침을 노조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노조의 자기결정으로 만들어서 당의 입장이 노조에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지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도 거대해지면서 관료가 생기고, 노동조합은 당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죠. 노동조합도 관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과 노조는 서로의 관료화되는 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민주적 통제는 당과 노조에서 각각의 대중과 관료들 간의 긴장에 의해서 될 수 있지만, 당과 노조가 긴장 상태가 돼요. 당이 무조건 노조를 정치적 지도하는 데서 노조가 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가 당을 견제할 수 있고, 당이 노조를 견제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상호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총연맹, 지금 말한 거는 우리가 총연맹 이전에 정파적 정당과 지역적 노동조합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총연맹 이후에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즉, 총연맹과 전국적인 좌파 정당의 관계도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조합, 총연맹도 노동계급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당도 노동계급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표성의 경합으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총연맹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긴장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 자주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상호 자주성이라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당이 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마나임 협정을 통해서 노조가 당에 반기를 듭니다. 정치적 총파업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 정치적 총파업을 할 때는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달라. 이래서 당과 노조가 균형 관계 되고요. 영국에서는 아예 그 노조가 당을 건설했지만 노조는 당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의 의정 활동을 노조는 보장을 해주고요. 프랑스에서는 생티칼리즘에서 당을 부정해서 아미앙 헌장에 의해 1906년인데요. 정파 조직이, 정당 조직이 노조에서 활동하는 걸 금지를 하면서 생티칼리즘 총파업 투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총파업 투쟁을 했더니 국가 권력기관, 군대와 경찰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시집드는 프랑스 사회당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민주노장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당은 노조보다 훨씬 더 우경화가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가 계급의 정당인데요. 처음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노동자 농민의 정당, 민중의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 되고, 나중에는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한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더 최근에는 아예 노동계급을 빼고 국민정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은 노조보다 훨씬 우경화의 속도가 빠른데, 반면 노조는 아무리 귀족노조 정규직이 하더라도 조합원의 요구를 따르기 때문에 당보다 우경화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당이 집권을 하면, 당에 집권할 때는 노조에게 도움을 주고 요구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당이 집권하면 노조에게 파업이라든지 임금 인상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노조가 참는데 결국은 참지 못할 경우에는 파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집권을 경험한 진보정당과 총연맹이 조직적 관계를 맺는 것은 총연맹에 의해서 불리하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조직적 관계, 민주공당과 같은 배타적 지지 관계를 해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대하지만 이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중단하게 되는 이런 관계고, 다만 이러한 유럽의 관계는 소수 정당에서 원내 정당, 그리고 이제 집권 정당까지 나아갔던 관계고, 한국에서는 원내 정당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럽은 산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우리는 아직 민주노동당이 산 중턱까지 갔다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볼 때 최소한 원내 교섭 정당이 내지 어느 정도 위치에 갈 때까지는 당과 노조가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이 가면 유럽과 같이 당과 노조는 조직적 관계, 배타적 지지 관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당이 노조보다 훨씬 더 빨리 우경화되기 때문에 노조는 당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 아무리 비정규직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귀족 노조를 대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본과 권력과는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이러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당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급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귀족 노조 하더라도. 두 번째는 당 안에 의회에 진출하면, 시간이 지나면 의회주의 정당으로 가는 것은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안에 급진적인 세력, 급진적인 당 안에 당이 있어야 된다. 이 당 안에 당이 이러한 당의 우경화를 지원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이 당의 우경화를 이러한 급진적인 당 안에 당이 있다,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인 건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선거에 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정당이라도 결국은 선거에 참여하면 이 선거 의회주의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지연시킬 것이냐, 이거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